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수업 계획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건설 재료화학 총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는 구미성안에서 나온 토목 재료화학 책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총론을 보겠습니다. 이 토목 재료란 토목 구조물을 축조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를 총괄하여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료란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로서 원료라는 의미 이외에도 또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목 재료를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토목 구조물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이외에도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가설공사의 자재 및 구조물의 장치에 이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래 와서 토목 구조물의 종류, 용도 및 공법이 매우 복잡해지고 다양화됨에 따라 이들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조물을 축조하기 위한 재료도 다종다양해졌으며 토목 구조물의 건설이 증대되고 규모도 대형화되어 많은 종류의 토목 재료를 대량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토목 구조물은 가혹한 기상작용과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구조물의 설계, 시공 시 이 재료에 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며 재료의 기본적 성질을 충분히 파악, 이해하여 적재적소에 사용함으로써 합리적인 구조물의 설계, 시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기존의 재료를 토목 구조물에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사용에 적절한 재료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토목 재료학의 기초적 연구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토목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료 전반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합니다. 자, 토목 재료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토목 재료의 분류는 용도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생산에 의한 분류, 화학 조성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예, 조금 더 화면을 키워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토목 재료는 용도에 의한 분류와 생산에 의한 분류, 화학 조성에 의한 분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며, 먼저 용도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면은 구조 주재료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구조 부재료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의 주재료로 사용이 되면은 강도와 내구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구조물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서 석재, 콘크리트, 시멘트 2차 제품, 금속 재료, 역청 재료 등이 있습니다. 구조 부재료는 구조용 주재료의 첨가 또는 부가하여 보조적 역할을 하는 피복, 절연, 단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로서 유리, 페인트, 합성수지 및 경금속 재료 등이 있습니다. 생산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천연 재료와 인공 재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천연 재료는 목재, 석재, 골재, 점토 등이 천연 재료이며 천연에서 바로 채취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합니다. 인공 재료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하여서 만들어진 재료로서 시멘트, 콘크리트, 금속, 역청 재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조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은 유기 재료와 무기 재료로 나눠지는데, 유기 재료로는 목재, 역청 재료, 고분자 재료 등이 있으며, 무기 재료로는 금속 재료, 비금속 재료로 나눠집니다. 금속 재료는 다시 철금속 재료와 비철금속 재료로 나눠지며, 철금속 재료로는 주철, 연철, 강, 합금강, 비철금속 재료로는 구리, 아연, 알루미늄, 납 등이 있습니다. 비금속 재료로는 석재, 시멘트, 콘크리트, 점토 제품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재료에 요구되는 성질은 토목의 재료로 사용할 때 가장 그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요구되는 성질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는 사용 목적에 알맞은 공학적 성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 환경에 대하여 안정성과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로는 대량 공급이 가능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하더라도 대량 공급이 어렵다면 우리 토목 재료로서는 좀 사용이 어렵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운반, 취급이 용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료의 이제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의 기본 성질은 기계적 성질,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 기계적 성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적 성질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탄성과 소성입니다. 탄성은 elasticity, 소성은 plasticity 이렇게 표현을 하며 탄성이라고 하면 물체 외력이 작용하면 변형이 생기며 이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의 모양 크기로 되돌아가는 성질을 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외력을 제거하여도 변형된 그대로 모양 크기가 원형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철 같은 경우에 꾹 눌렀다가 다시 놓으면 원래 확 돌아가죠. 그리고 공 같은 것도 눌리면 변형이 생기지만은 다시 그 변형을 외력을 제거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경우에 성질을 탄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인 점토 같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우리 손으로 이렇게 주무르면은 그것이 외력에 의해서 변형이 생기는데 이 변형된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죠.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많은 재료는 위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탄성체 또는 완전 소성체라는 것은 드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료는 공학적으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성체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탄성에 대해서 또 소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곡선이 응력 변형률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 응력 변형률 곡선은 우리가 이 그림 1.1을 보면은 X축은 변형률이요, Y축은 응력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재료가 외력을 받으면 응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응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변형이 생깁니다. 이렇게 변형이 생기는 이 자체를 이렇게 그래프로 쭉 나타내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응력과 변형률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동을 나타내는 것을 응력 변형률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응력이 뭔지, 변형률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응력은 물체에 외력이 적용했을 때 생기는 내력입니다. 그래서 그 내력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즉 단위 면적 단위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데 단위는 뉴턴 퍼 제곱 밀리미터 또는 메가파스칼 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변형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형률, 스트레인. 변형률은 물체가 외력을 받아 변형되는 단위 길이당의 변형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길이에서 어떤 재료가 있으면은 재료가 이렇게 눌렀을 때 원래의 길이에다가 변형되는 길이 변형량 이렇게 비로써 나타내는데 그래서 원래의 길이분의 변형된 길이 곱하기 100 이러면은 퍼센테이지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림 1.1에서 연강제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 보면은 처음에는 요 원점에서는 응력도 변형률도 발생하지 않는 점이 되겠죠. 점점 응력이 증가하면은 변형률도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직선적으로 비례하여 계속 이렇게 같이 증가하는 이까지의 한도를 비례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P라고 하죠. 비례한도. 그래서 이 비례한도 점까지는 응력과 변형률 자체가 똑같이 이렇게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계속 또 변이가 발생이 되는데 이 점에 오면은 이 점을 탄성한도라고 하는데 탄성한도라는 것은 외력을 제거해도 영구 변형을 남기지 않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응력의 최대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탄성한도까지는 이렇게 응력과 변형률이 증가하다가 다시 외력을 제거하면은 원래대로 원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력을 제거해도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 한도를 탄성한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더 외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응력이 증가하고 변형률도 증가하는데 어느 정도의 재료가 항복이 되면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번 꺾이는 이 점, 이거를 Y1이라고 하면서 옐딩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Y1점을 항복점이라고 하며 외력은 증가하지 않은데 변형이 급격히 상승하였을 때를 가리키며 이 Y1점은 상항복점, Y2는 하항복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강제는 항복을 겪으면서 다시 또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형률과 함께 다시 응력이 조금씩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오면은 더 이상 응력의 증가가 없이 응력이 증가하지 않는 이러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를 극한 강도라고 하며 ultimate strength라고 하죠. U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더 변형이 증가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재료가 파괴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브레이킹 포인트, 파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강제는 이렇게 처음에 비례 한도를 따라서 똑같은 비례로 증가하다가 다시 또 탄성 한도까지 가서 그 다음에 더 외력이 증가하면은 이렇게 상항복점과 하항복점을 지나며 그리고 변형이 계속 증가하면서 극한 강도를 나타내다가 더 변형이 증가하면은 이렇게 파괴가 되는 이러한 점을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이라든지 알루미늄과 같은 재료는 재료에 따라서 항복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응력과 변응률 곡선이 원점에 시작해서 이렇게 쭉 비례와 탄성간도를 가다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변형이 증가하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항복점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변형률이 0.2%, 변형률이 0.2%라고 한다면 여기서 퍼센트니까 100으로 나눠주면은 0.002가 되겠죠. 0.002가 되는 점에서 이렇게 이 비례하는 요 탄성과 똑같이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 이 점을 항복점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때는 영구 변형률 2%, 0.2%를 가지는 점을 항복점으로 취하기 때문에 이것을 0.2% 내력이다 또는 옵셋 포인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탄성계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탄성계수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탄성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연강제에 대해서 탄성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보았고, 이번에는 콘크리트에서 탄성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는 아까 연강제와는 달리 이렇게 어느 정도의 탄성을 거치면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파괴가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연강제는 초기에 비례 한도와 탄성 한도가 있었지만은 콘크리트는 탄성점이 아주 작습니다. 탄성을 성질을 띠는 점이 아주 작죠. 따라서 아주 초기에 이렇게 접선을 꺾게 되면은 요게 바로 탄성점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초기 탄성계수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이러한 탄성계수는 이렇게 선을 그어서 X축의 변형률과 Y축의 응력의 비로서 나타내고 이를 탄성계수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설명했듯이 변형률은 원래의 길이 L분의 변형된 길이 델타 L이고 응력은 작용하는 하중을 면적으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탄성계수란 게 변형률분의 응력이라는 이 기울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아래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A 곱하기 델타 L분의 P 곱하기 L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공식을 꼭 잘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 좀 전에 봤던
그 항이 이렇게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탄성계수를 결정을 하는데 이 비례 상수를 탄성계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영계수라고 표시를 합니다. 영즈 모듈러스라고 하죠.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 그런데 초기에 이 접선을 우리가 탄성계수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너무 탄성계수가 크게 나타나게 되죠. 이 콘크리트가 사용하는 범위는 실제로는 변형률이 어느 정도 있는 이 정도 범위에서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 탄성계수를 쓰게 되면은 너무 강성이 큰 것으로 나오게 되니까 탄성계수를 과대하게 평가하는 그러한 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우리가 실사용하는 점을 한 점을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꺼주게 되면은 탄성계수는 좀 작게 나타나고 실제로 사용하는 범위에서는 좀 낮은 탄성계수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되면은 변형률 입실론분의 응력 시그마 이렇게 돼서 이거는 요 기울기가 시컨트 모듈러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시컨트 모듈러스의 탄성계수는 탄젠트 알파 2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탄성계수는 이렇게 탄젠트 알파 2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국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탄성계수를 초기보다는 저 뒤에 변형을 좀 더 있는 경우에도 이 콘크리트를 사용하자 이런 이론이 자꾸 나오게 됨에 따라서 변형이 좀 많이 발생한 경우에 이걸 쓰게 되면은 요 접선을 쓰면은 탄성계수 기울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는 탄성계수를 접선 탄성계수라고 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범위를 넓게 해가지고 쓰면은 이렇게 쓰는 경우를 코드 모듈러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한 재료가 탄성계수가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사용하는 변형률의 범위에 따라서 탄성계수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탄성계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단 탄성계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 탄성계수는 재료가 전단력을 받았을 때 전단이 발생했을 때의 그때의 전단 응력과 전단 변형률과로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재료의 한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재료가 있는데 이러한 재료가 Y축으로 이렇게 압축만을 받는다면은 요거는 그대로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X축으로 시그마 X만큼의 응력을 받고 Y축으로 시그마 Y만큼의 하중을 받는다면은 이 재료는 X축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찌그러지고 Y축으로 양쪽으로 찌그러지는 이런 압축만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재료가 이 면에 시그마 Y를 받는 면에 이렇게 평행하게 전단력이 작용을 한다면 여기에는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전단 응력에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전단이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는 압축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전단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압축과 이 전단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로 이 압축과 전단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겠죠. 이런 많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계산도 하고 해석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단은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느냐면은 이 전단은 우리가 이제 토목공학과니까 지금 우리가 그 사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면이 있는데 원래는 땅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죠?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만큼의 땅을 이렇게 파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파내고 나니까 이런 사면이 발생을 했죠. 자, 이렇게 파내니까 흙은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고 자중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지려고 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부분을 확대해 보면은 원래는 그 흙의 한 요소가 사각형으로 있다가 전단력을 받고 원래 또 수직력도 받고 있겠죠. 수직력도 받고 전단력도 받고 함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성냥곽처럼 전단이 발생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냥곽이 미끄러지듯 전단이 발생하는 이러한 경우에 를 그래프로 그려 보면은 이렇게 전단 탄성 계수라는 것으로서 표시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다시 설명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전단에 대해서 전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서 실제로 흙 시료를 이렇게 전단 상자 안에 넣어서 여기 이제 이 부분이 흙 시료가 되겠습니다. 이 흙 시료를 전단 상자 안에 넣어 가지고 이 전단 상자는 밑판과 이렇게 윗판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밑판과 윗판이 이렇게 이걸 좀 밀게 되면은 요 면을 따라서 전단이 발생이 되겠죠. 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눈여겨보면은 여기를 이제 전단이 되는 상자에다가 이 면을 아크릴로 안에 투명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관찰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안에다가는 고무로 만든 멤브레인이라는 재료를 격자를 이렇게 그어 가지고 안에다가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단을 주면은 이놈이 안에서 전단력을 받게 되겠죠. 그럼 전단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제 이 재료 안에서 보니까 이 면을 따라서 이렇게 원래는 사각형이던 요소가 전단이 되면서 이렇게 성냥곽처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성냥곽처럼 이렇게 변형이 발생하는 이런 형태가 여기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투명한 아크릴 유리로 안으로 요소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죠? 아마 보일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시험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전단인데 그럼 이러한 전단이 일어남에 따라서 전단력을 전단 응력을 타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단 변형률을 갬마라고 할 때 이 전단 변형률은 L분의 E가 되겠습니다. L은 전단면이고 E는 전단면이 발생한 각도입니다. 그리고 이 타우는 전단력을 받는 전단력의 크기를 전단력을 받는 면으로 나눠준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갬마는 L분의 E가 되고 타우는 A분의 Q가 돼서 이걸 다 정리하면은 이렇게 AE분의 QL 이라고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갯말을 전단 탄성 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hear Modulus of Elasticity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G가 전단 탄성 계수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전단 응력이 이렇게 발생할 때 전단 변응률도 같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렇게 같이 증가하는 이 기울기가 전단 단성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료가 전단력 Q를 받는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단 응력과 또 전단 변응률 감마는 비례하며 이때의 비례상수를 전단 단성 계수라고 하고 G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단 단성 계수의 공식은 1.2식과 같이 A2분의 QL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적 단성 계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적 단성 계수는 최적 V가 최적이 되겠죠. V가 최적이고 최적의 변형 양을 델타 V라고 합니다. 그래서 V분의 델타 V가 최적 변형률이 되겠습니다. 원래의 최적이 V고 그 다음에 변형된 만큼의 최적을 V0라고 한다면 델타 V라고 한다면 최적 변형률은 V분의 델타 V가 되고 그렇게 최적 변형률이 일어날 때 작용하는 하중이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로 최적 변형률을 나눠주면 이것이 최적 탄성 계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탄성체의 크기가 같고 서로 직각되는 방향으로 외력이 작용하면 그 최적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외력을 P라고 하고 원래의 최적을 V, 최적 변화를 델타 V라고 한다면 최적 탄성 계수는 K는 V분의 델타 V 분의 P 따라서 델타 V분의 P V가 되겠습니다. 이를 모듈러스 오브 엘라스티시티 오브 볼륨 또는 벌크 모듈러스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최적 단성 계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